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작성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내부 문건이 알려지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조건부 재신임 투표 수용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일정과 방식을 담은 대배배 문건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요. 일단 해당 문건은 조국혁신당 측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사실상 흡수합당 방식이 담겼고 또 이달 27일 또는 다음 달 3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하는 합당 시간표도 담겼습니다. 이 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 다른 당과의 합당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당 실무자들은 합당이 될 경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준비해야 될까? 작성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이 문건의 작성의 지시가 당 사무총장, 조성래 사무총장이 했다고 밝혔잖아요. 그리고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네. 근데 당 사무총장은 실질적으로 선거가 되면 실무 책임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합당이 될 경우는 결국 민주당 내에 지방선거 혼란이 없도록 이 일정들을 또 나름대로 가야 될 스케줄을 작성을 해서 나중에 이제 당대표한테 보고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정청래 대표도 당의 합당에 반대 의견들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굳이 이거를 지금 보고할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 가지고 있는데 여기 유출이 됐어요. 사실 저는 이제 유출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 유출의 문제는 또 뭐냐면 단순히 나갔다는 것보다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에 관련해서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략이 노출됐어요. 네. 이 전략이 노출됐다는 점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조국혁신당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 입장에서 유리하게 흡수합당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건데 그게 이제 드러나 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합당의 공이 조국혁신당에 지금 넘어가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의미의 이제 대비 문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실무적으로 보면 네.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맞겠죠. 만약에 합당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이런 문건도 없다면 또 당 내부에서는 준비 안 하고 뭐 했냐 그랬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이 사무총장이나 사무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정도 문건 정도는 작성을 해놓고 있는 게 상례일 텐데 이게 유출이 됐다는 거 아마 일부러 유출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나올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까지 예상을 한 누군가가 이 문건을 터뜨리면서 이런 식으로 합의도 안 됐는데 뭔가 합당 절차를 미리 하려고 한다. 뭐 미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정치 공세를 유도한 측면이 다분히 보입니다. 그만큼 민주당 또는 이제 조국혁신당 사이 이 합당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안에서는 치열하게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합당의 당사자인 조국혁신당에서 합당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감정적으로 너무나 지금 격앙된 상태이기도 하고 네네. 그런 상황이 좀 벌어져서 지금 예상이 계속 바뀌어요. 합당이 될 것 같다. 또 지방선거 전에 될 것 같다. 그 후에 될 것 같았는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뭐 앞서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주당 사무처의 합당 내부 문건이 알려지면서 지금 이제 지도부는 또 한 번 충돌을 했거든요. 관련 발언들을 저희가 좀 듣고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한 문건으로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려 합당이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즉각 합당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관련 문건과 작성자, 작성 경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됩니다. 최고위원 일석을 주겠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특정 광역단체 장 공천 안배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밀당을 한 겁니다. 합당 미략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또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이런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께서 누가 그랬는지 엄정하게 조사해 주시고 예, 이렇게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일전에 미래학설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이 문건 내용이 전해진 건데 정청래 대표는 오히려 이제 이 문건이 미래학설을 부인하는 문서다. 유출 경위 조사하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양측의 입장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본인들의 합당에 대한 주장들을 네. 조금 논거로 만들기 위해서 이 문건 자체의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합당 반대파는 이게 미래학의 증거 아니냐, 대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조국 혁신당과 무슨 얘기를 한 것이냐, 답정너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미래학은 없었던 증거 아니냐. 그리고 이건 나도 몰랐다. 네. 근데 유출된 게도 문제 아니냐. 이게 어떤 공식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서 실무자가 된 건데 이게 최종 확정된 게 아닌 게 유출이 돼서 논란만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조사를 통해서 기강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 입장인데 저는 좀 그 지금 우리 당내에서 합당을 가지고 싸우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본질적인 질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합당이 꼭 지금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지방선거 꼭 전에 해야만 우리 민주당이 유리한 것인지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 민주당이 유리한 것인지 결국엔 당에 유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네. 이게 누구를 뭐 어떻게 사퇴하라 말라 이거는 언어적인 어떤 공격이지만 사실상 이 합당 자체의 실익을 따지는 거는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냐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문건을 가지고 미래학이네 뭐네 이런 것들은 이제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하는 것들이 민주당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최고위원들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정청래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지 그게 이제 합당의 논란을 마무리 짓는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도부에서 그런 지혜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양측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이 합당을 둘러싸고 조국 혁신당은 변론을 하고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 반격의 재반격, 재반격 이런 것들이 계속 오가는 걸로 보여요. 처음에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했을 때 당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이 조문 기간이 있어서 잠깐 휴전하는 동안에 유시민 씨가 등판을 해서 김어준 씨 방송에서 또 한번 힘을 실어줬잖아요, 합당에. 그러면서 1인 1표제 통과되면서 정청래 대표한테 힘 실리는가 했더니 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합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부터 해서 이 합당이 가져올 후폭풍까지 계산을 하고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이고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정청래 대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합당을 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라는 얘기가 훨씬 더 논리적으로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하려면 미리 문건도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문건만 봐도 뭐 미략이니 뭐니 이렇게 벌써 시비가 붙잖아요. 그래서 제3자적 관점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는지까지는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반발이 심하면 합당이 지방선거 전에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합당이라는 게 뭐 50% 조금 넣는다고 해서 된다고 하면 합당 이후가 더 문제가 될 거예요. 예. 합당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뭐 당원의 의사든 뭐 구성원의 의사든 간에 적어도 한 7대3 정도는 되어야 합당 이후가 순조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모으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추진하는 것이 꽤 무리하게 보입니다. 오늘로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시간은 정청래 대표의 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어제 초선 의원들 만나고 또 중진들을 이제 만나서 지금 이제 경청의 시간을 계속 갖고 직접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수습을 하려는 그 이제 직접 이제 만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지금 만남을 통해서 설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좀 잘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저도 이제 자신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의지는 정청래 대표가 명확하다. 예. 왜 그러냐면 당대표로서 본인의 목소리를 뭐 좀 높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원래 정청래 대표가 예전에 당대표라는 소리 들을 만큼 말을 뭐 밀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초선, 재선, 당내의 반대 입장을 로키로 미안하다, 사과한다, 내가 그런 걸 살피지 못했다, 듣겠다 계속 로키 전략을 하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충분한 담론을 형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기간 동안 두들겨 맞은 뒤에 그래도 당원들하고 뭔가 수길한 사항을 투표를 통해서 갑시다. 왜냐면 많이 맞았으니까 참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킬 명분을 쌓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사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듣기는 들으나 당원 투표를 결정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당내 여건은 그래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이제 변수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대의비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 거저먹으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다 그쪽 당내 당원들한테 명분이 안 서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번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제가 점치기가 힘들다. 그러면 당원 투표를 한다고 해도 조국 혁신당이 오히려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의를 하시는지? 그렇죠. 지금 조국혁신당의 반응은 우리는 뭐 합당하면 좋고 뭐 이런 정도였다가 네. 민주당 내부에서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몇 분이 좀 굉장히 좀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혁신당에 계신 분들의 자존심을 좀 건드린 측면이 있잖아요. 뭐 숙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은 당이라고 해서 무시당하면서 합당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여론이 분명히 당내에선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더한 요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협상 과정이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합당은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지방선거를 지난 다음에 양당이 다시 한번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반드시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재개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조국 대표 입장이라든지 8월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본인의 연임에 대한 어떤 염려를 해야 하는 정청래 현 대표라든지 네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시간이 쫓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슈를 더 짚어보면 민주당이 어제 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이 과연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인데 보안 수사권이 아닌 보안 수사 요구권을 허용하기로 이렇게 이제 당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당에서 숙고를 해주기를 바랬던 게 대통령의 입장이었고요. 네네. 당이 숙고를 거쳐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게 뭐 당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정부가 그대로 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예. 또 정부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당이 그대로 거수기 역할을 하진 않겠다. 저는 민주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견이 있는 차는 당정청이 모여서 민주당이 내보는 안에 대한 근거를 듣고 정부가 추진한 안을 서로 간에 협의해서 저는 최종적인 그 결론에 이를 것 같은데 보안 수사권만 보더라도요. 네. 사실 정부에서도 보안 수사 요구권을 그 주장했던 강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무총리도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가 괜찮겠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대통령도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명시적으로. 그렇기 뭐 때문에 예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예외적으로 네네네.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의 당의 입장이라면 저는 정부의 입장을 아예 다 무시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법 여건은 한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실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헌법상의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한번 나와요.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존치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 존치 여부에 따라서 법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 그냥 두자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거 안 된다고 해서 공소청으로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와요. 여기서부터 지금 달라지는데 제일 중요한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요구권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지만 어쨌든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무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에서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검찰개혁이 진행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저희 당에서 주장했던 것과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이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하나의 사안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논의를 해보면 좁혀질 수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적어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은 없어져야 할 조직이고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체해야 된다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가서는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토론으로 이제 극복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정치적인 결단만이 남은 걸로 지금 보인다. 여권 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다를 줄은 몰랐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다는 것 대단히 생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해봤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조건부 재신임 투표를 전격 제안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신임 투표를 실제로 요구를 한다면 아마 압도적인 표차로 당대표의 재신임이 결정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분들 또는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사실상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이 포커판을 만들어버리는 당대표의 인식 수준, 자해 정치 수준에 예.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러선 지방선거 못 이긴다, 바꿔라 예. 이런 이야기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직을 걸라는 대표의 그런 정말 발언들은 아직도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예,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직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 걸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대단히 안타까운 발언이었어요. 예. 적어도 제1야당의 당대표라면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하는 분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현주 최고위원하고 식사하면서 뭔가 입장도 누그러뜨리고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분에게 직을 걸어라.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직을 걸어라는 것도 국민들께서 부여한 선출직 그 직위를 걸라는 거예요. 하나 생각하면 저 의석수가 107개입니다. 네. 그럼 장동혁 대표 말대로 하면은 장동혁 대표나 그 직을 걸겠다고 하는 둘 중에 한 분은 의원직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06석 됩니다. 네. 좀 넉넉한 건가요? 개헌 저지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당에서 당대표가 그 의석의 소중함을 모르지 않으실 텐데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 발상이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통과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 당에서 당명 바꾸자고 전당원을 대상으로 그 여론을 물은 게 있거든요.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투표율이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이 23%예요.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60% 정도가 찬성한다고 해서 당명을 바꾸는 걸로 가는데 진짜 전 당원이 장동혁 대표의 진퇴를 걸고 투표에 임한다고 가정할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서 자신이 좀 없어서 뒤에 그런 조건을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것을 내놓으니까 당내에서도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그 소위 말하는 당내 여론이 대단히 좋지가 않아요. 이런 정치를 하면 되겠느냐. 결국은 임기 2년 중에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이 상황을 본인 6개월도 안 된 임기 동안의 일들이 잘못됐다는 반성부터 나와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과연 장 대표는 어떻게 대답을 할지 정말 궁금하고 그런 자세로 임하지 않는 한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를 저희가 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에게 어떤 뭐 사퇴 요구라든지 재신임을 물으려면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배경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저는 한 사람이 떠올라요. 윤석열.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방식의 메시지를 많이 썼죠. 사실 대단히 폭력적이고 입틀막의 메시지입니다. 당내의 일부 의원이든 다수의 의원들이 재신임을 묻는 이유가 뭔지를 들여다봐야죠. 지방선거 장동혁 지도부를 가지고 힘들겠다라는 요구잖아요. 왜 힘들다고 하는지도 본인도 알 거 아닙니까? 윤 어게인을 품고는 지방선거에서 중도 확장이 힘들겠다. 한동훈 전 대표를 품어야 되는데 품어야 될 대상을 밖으로 쳐내는 게 과연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자. 이 얘기를 지금 재신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도 직을 걸어야 됩니까?
노는 판이 아니잖아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 손목을 걸고 들어와라. 여기 들어오려면. 이런 좀 거친 언사들을 하는 건데 이건 선출직의 무게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뭐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으나 앞서도 우리 윤석 대변인 얘기했지만 의원직은 본인들 게 아니에요. 유권자는 국민 겁니다. 잠시 맡겨놓은 거지 본인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뭘 걸어요. 이게 공직만도 없는 어떤 처사라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이런 언사들이 결국에는 일부 어떤 열혈 짠물 지지층에는 뭐 소구될 수 있겠으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더 멀어지는 그런 언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잠시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름대로 보수의 어떤 그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의원들이 여럿 있다면 사실 이 재신임 투표에 대한 어떤 이 대표의 좀 폭력적인 이런 언사에 대해서 과감하게 메시지를 내고 뭔가 이 지방선거의 판을 바꾸자고 할지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움직임이 없어서 네네. 아마 어려울 거는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에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합리적인 판단한 분들에게 기대를 한다면 저는 좀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조심스러운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 상황 짚어봤습니다. 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김현철 이사장이 국민의힘 당사에 걸려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내려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일전에 이제 고성국 씨가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여기에 이제 무응답으로 호응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철 이사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김영삼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3당 합당을 감행해서 결국은 당시 민정당이라고 하는 그 당과 합당을 한 다음에 결국 정권을 잡았어요. 본인 임기 중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감행해서 결국은 12.12 개헌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일련의 내란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그 두 분과 김영삼 대통령을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당의 출신 대통령으로서 저희가 존영을 건 분은 세 분밖에 없어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그런데 여기에 당원인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까지 걸자라고 얘기했는데 당에서 반응을 안 한다는 것은 그대로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당 지도부에서 아무런 입장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동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 무리하다고 보는 사람은 적을 거예요. 네. 당에서 또 당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는 한 이것이 용인되는 분위기가 당내에 퍼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김현철 이사장을 비롯한 김영삼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가치를 생각하는 분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당의 토합을 저해하는 것이고 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 정신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뭐 사진 거는 문제 검토한 바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긴 했거든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그 답을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당원이 주장했다면 이게 큰 무게감이 없을 텐데 고성국 씨입니다. 보수의 아주 대표적인 스피커고 많은 이 윤호개인 세력들이 지지하는 그런 사람인데 고성국 씨가 어떤 당원이에요? 아니 장동혁 지도부의 최고위원이 직접 가서 당원으로 가입시킨 특별당원 아닙니까? 그리고 고성국 씨가 공개적으로 전두환, 윤석열 얘기를 했는데 그냥 사진 걸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피를 얼마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전두환을 칭송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부분은 차라리 한동훈 전 대표는 전직 대표였어요. 당원 게시판 문제인데 누구를 비난했냐면 윤석열, 김건희를 비난했다는 이유만으로 잘라냅니다. 전직 당대표를. 근데 고성국 씨는 특별한 당원이긴 하나 당원의 주장에 있어서 이거를 묵인하고 그냥 뭐 오해가 있었다? 이거는 도대체 본인들의 정체성 자체가 고성국 씨로 대변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오죽하면 김현철 씨가 아버지 사진을 띄워라. 이 말인즉슨 창피해서 같이 못 다니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지도부의 현 주소는 보수에서도 오랜 전통을 가진 김영삼 YS
그쪽 계통에 있는 분들조차도 같이 다니기를 꺼려할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하나의 뉴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당 대표였던 시절에 호흡을 맞췄던 박찬대 원내 지도부와 비공개 만찬을 했는데 여기에서 박 의원이 시장합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지금 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석을 해주시죠. 보는 그대로죠. 이게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고 박찬대 의원이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대표 시절부터 워낙 친했던 사이고 원래 박찬대 의원이 농담을 잘해요. 근데 저는 그 안에 의미는 충분히 그 시장이 배고픈 시장도 있지만 네. 저는 인천시장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출마의 의지를 좀 대통령 앞에서 먼저 보고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네. 뭐 그게 뭐 대단히 또 나쁜 어떤 현상은 아니잖아요. 네, 정치 오래 했으니까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센스 있는 표현이었다. 네네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뭐 좋게 봤어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원래 아재 개그 많이 하시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 정도 아재 개그는 대단히 센스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정말로 정확하게 적확하게 전달했다는 면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저희 연합뉴스 TV 취재 결과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오는 8일, 그러니까 모레죠. 8일에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세훈 시장과 정원호 구청장이 뭐 시내버스 파업 문제도 그렇고요. 뭐 성동구 3표 레미콘 부지 개발 문제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이슈를 두고 좀 맞붙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행정력으로 실력 대결을 하는 거예요. 행정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네. 저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에게 오세훈 시장이 끌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은 정치적으로 많이 싸워왔던 서울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뭐 기라성 같은 민주당의 어떤 그 인물들이 나와서 정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세대결로 이렇게 싸워서 나름대로 소개 성과를 거둬왔는데 원내 당황스럽지 않을까. 행정으로 쑥 들어오잖아요. 중공경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정말 시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3표 레미콘의 부지를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게 촘촘한 어떤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싸움을 걸어오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이 저는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꽤 흥미로운 장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당내 경선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렇게 맞붙는 모습들이 좀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두 분의 대결로 좀 좁혀지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네. 저희 당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이 있고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데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 상황이 적어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원호 현 구청장이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 네. 지금 벌써 출마 선언 곧 한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각을 세우는 보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성수동 3표 레미콘 부지 관련해서도 오세훈 시장과 얘기가 많이 다르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 이제 상대를 오세훈 시장으로 상정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원호 후보가 아직 출마 선언 전이긴 하지만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선거를 대단히 효율적으로 끌고 가는 느낌은 듭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이 워낙에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서울시장 4번째 하고 이제 5번째 도전하는 분이라 언제든지 또 여러 이슈로 인해서 정원호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전에 저희 당내 여러 상황이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원호 후보가 약진하는 것 그것은 평가할 수 있는데 더 큰 이슈를 가지고 서울 시민에게 어느 분이 더 다가서느냐 이것에 따라서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가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